주로 이론적인 부분을 다룰 겁니다. 이론적인 부분에서 뭐 분석이라는 게 무엇이냐, 분석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이제 방법론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방법론에 따라서 이제 분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 실습을 보통은 이제 옛날 전통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종이 이렇게 펴놓고, 실제로 제 석사 쓸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썼어요. 어떻게 하면 전사지 있지 않습니까? 옆에 놓고 옆에다가 뭐 펜이나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쓰는 거죠. 써가지고 이제 뭐 했는데, 요즘에는 질적 자료 분석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내일 실습은 그 질적 자료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습을 해서 분석도 한번 실습해보고, 프로그램 사용법도 한번 익혀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론, 다음 주는 거기 실제로 그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대부분 오해를 가지고 계시는 게 뭔가 하면,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던데, 마치 질적 프로그램이 이제 그 우리 SPSS 같이 그냥 자료를 집어넣으면 결과가 촤촤 나오는 이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질적 자료 분석 프로그램이 그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질적 자료 분석 프로그램은 연구자의 분석을 도와주는 거지, 실제로 분석은 연구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이런 자료 분석의 기법에 대해서 조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마 한 1시간 안쪽으로 좀 할애해가지고 분석 기법들 있지 않습니까? 분석 코딩 기법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앞에 1시간은 제가 그 개발에 참여했던 한국형 그 질적 자료 분석 프로그램인 파랑새 2.0을 가지고 분석 실습을 해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거기 미국의 좀 유명한 QSR의 거기 NBIVO, 지금은 12까지 나온 걸로 아는데, 그 지금 프로그램 가지고 계시는 게 11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는 저는 9로 가지고 논문을 썼거든요. 그럼 뭐 비슷할 거라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NBIVO 프로그램을 한번 익혀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다음 주에는 좀 준비해 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분석을 하려고 하면 분석할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뭐 질적 연구를 하나 진행하고 계시는 분.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인터뷰 자료라든지 뭐 이런 전사되는 상태의 그런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준비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없으시다면 뭐 이제 뭐 신문 기사도 좋고, 혹은 뭐 간단한 일기나 혹은 간단한 일지 같은 것도 좋고, 한 페이지를 한 5페이지 안팎 정도 되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주시면 선생님들이 좀 더 실질적인 분석이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번 주에 뭐 심층 면담 실습을 한번 해보셨다 하시던데, 아닌가요? 실습이요? 예. 지난주에요? 그 조재성 박사가 왔을 때. 면담 5분 동안 간단하게. 아, 그런가요? 그때 면담을 좀 깊게 하셨으면 거기 재밌는 자료가 좀 나올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좀 준비해 주시면 조금 다음 주에 이루어질 실습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 오늘은 질적 자료 분석의 방법이라는 주제로 해서 자료 분석의 이론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이해와 방법, 그리고 주요 활동은 주요 개념에 대한 이해와 사례를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워크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개념적인 부분을 한번 다뤄볼게요. 먼저 질적 자료는 무엇이고, 그러면 자료 분석이라는 건 무엇이고, 그러면 이 자료 분석에는 어떠한 원리가 적용되고 있고, 그리고 그 분석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질적 자료 이야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적 자료 분석이니까. 그죠? 질적 자료 분석이라는 질적 자료 분석이라는 질적 자료 분석이라는 말 안에는 질적 자료란 말하고 자료 분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질적 자료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선생님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보통 뭐 인터뷰 했는 거,
뭔가 텍스트로 이루어진 거. 그런 것들을 왜 질적 자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통계 자료 이런 거는 질적 연구에 들어가면 안 되는가? 그러면 통계 자료는 질적 연구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들어가도 되죠. 그렇다면 자료의 형태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질적 자료고 질적 자료가 아니고 이렇게 판단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질적 자료에 대해서 뭐 잉은 가장 작거나 낮은 수준의 실제 혹은 기록, 맥스웰은 연구자가 보고 들은 또는 연구를 수행하면서 전달받은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연구자가 질적 연구를 하면서 수집된 모든 자료가 결국은 질적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들 생각하시겠죠? 그러면 양적 자료하고 다른 게 뭔데? 그렇다면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를 어떻게 구분해야 될 것인가? 여기 포르타는 질적 자료에 대해서 범주적 측정으로 특징화되는 자료라고 했고, 양적 자료를 연속되거나 셀 수 있는 자료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질적 자료는 그 형태나 출처로 그 성격이 규정되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따라서 그 성격이 질적 자료도 될 수 있고 양적 자료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자료의 형태나 수집 방법으로는 구분되지 않고, 자료에 접근하는 관점, 어떻게? 질적 자료 같은 경우는 해석적, 기술적 접근을 통해서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나 범주를 도출을 할 때 그것은 질적 자료라고 할 수 있고, 양적 자료는 내재된 정보를 양화하여 양적 관계를 도출하고자 하는 자료가 양적 자료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거기 옛날에는 거기 이런 게 있어요. 사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사진도 똑같이 질적 자료도 될 수 있고 양적 자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질적 자료, 예를 들면 이 사진을 분석해가지고 뭐 이 안에 있는 뭐 사람들의 배치라든지 사람들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사진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이런 거,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왜 한번 문제가 됐던 사진이 있는데, 남아공에서 어떤 담임 교사가 사진을 딱 찍었는데 그게 한번 크게 논란이 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 백인 학생들은 이쪽에 다 모여서 있고 흑인 학생들은 저쪽에 저 교실 구석에 자기들끼리 앉아 있고, 그러면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사진을 보면서 이 교실 안에서 어떻게 인종차별적 요소가 작동하고 있는지, 백인과 흑인이 어떻게 격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분석될 때 그것은 질적 자료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갑자기 학자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가 뭘 연구했는가 하면, 과연 현대의 커머셜, 즉 광고에서 여성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했었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했는 거는 뭔가 하면은 광고를 보고 그걸 카운팅하는 거예요. 카운팅. 예를 들면 어떤 여성이 아이를 안고 혹은 아이를 손잡고 이런 이미지가 그려져 있다. 그러면 여성의 정체성을 모성, 그리고 굉장히 이제 좀 섹슈얼리티한 그런 옷을 입고 혹은 좀 이런 성적 매력을 어필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 있다. 그러면 뭐 좀 이런 섹슈얼리티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카운팅을 해가지고 과연 이 커머셜이 여성성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경향을 보고자 한다. 그때는 사진이 양적 자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는 단지 그 형태, 이거는 텍스트 형태이기 때문에 질적 자료야. 이거는 통계 형태이기 때문에 양적 자료야.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질적 자료에서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이 질적 자료 분석에서는 이 대부분의 것들이 질적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적 자료에 대해서 먼저 자료에 대한 얘기는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뭐 수집되는 원천으로부터 생성되는 측면. 그러니까 질적 자료에는 실제로 왜 우리가 자료 수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연구에서. 그런데 실제로 자료는 수집되는 것도 있지만 생성되는 것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인터뷰는 인터뷰 이전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던 자료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터뷰를 통해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들 사이에 생성된 자료라고 할 수 있죠. 참여 관찰을 했다. 참여 관찰이라는 것이 관찰 결과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죠. 연구자의 참여 관찰을 통해서 생성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질적 자료라는 것은 생성되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수집되는 것도 있죠. 어떤 거? 예를 들면 연구 현장에서 그
연구 계획, 예를 들면 어떤 학교에 갔다. 너희 학교 뭐 교육과정 좀 줘.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과정 받아가지고. 혹은 전시되어 있는 사진, 이런 것들 다 수집했다. 그런 거는 뭡니까? 이미 현장에 있던 자료를 수집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적 자료가 수집되는 측면도 있고 생성되는 측면도 있다는 거. 그렇다면 질적 자료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거는 제가 이제 구분해 놓은 건데, 뭐 구술 자료, 텍스트 자료, 시각 자료. 구술 자료는 이제 인터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인터뷰 자료, 한 명 1대1로 인터뷰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룹 인터뷰도 이루어질 수 있고, 요새 몇 년 전부터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는 게 굉장히 좀 유행이 되고 있는데, 요새 보통 논문, 저도 이제 논문 나왔는 걸 한 번씩 이렇게 쭉 질적 연구에서는 어떤 논문이 나왔는지 보고 있거든요. 보면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던데,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 그대로 소위 그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초점이 맞춰서 그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걸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전공이 지금 안전 그쪽에 전공이 정확하게 안전공학 쪽이라고 한다면 그쪽에 소위 말할 수 있는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공단의 무슨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럼 다른 전공이신 분은 안 계시는가요? 예, 선생님 전공이. 교육학. 교육학이시. 상담심 전공. 그 상담심리 전공이시면 거기 활동하고 있는 상담사를 중심으로 이제 인터뷰 같은 거 해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장 일지 참여 관찰 자료 같은 경우에는 왜 조재성 박사가 이미 심층 면담이라든지 참여 관찰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고, 문서 자료도 보니까 이전에 한번 살펴보셨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시각 자료. 그러니까 평면적 시각 자료와 입체적 시각 자료. 평면적 시각 자료는 사진, 이미지, 혹은 동영상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사진 같은 거, 사진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아프리카 남아공 그 사진도 얘기했지만, 얼마 전에 제가 논문 본 게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이 논문 한 마을의 발전 과정을 이전부터 그 마을의 사진 있지 않습니까? 사진을 다 수집해가지고 그걸 이제 분석해가면서 이 마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과거에 어떤 성격에서 어떤 성격으로 변해가면서 변화해 왔는지 그런 것들을 쭉 분석해 놓은 그런 연구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입체적 시각 자료는 3차원적인 거. 예를 들면 지금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의 옷차림 혹은 사람들의 자리 배치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질적 자료 분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식당 같은 데를 가보면, 옛날에 제가 이제 수업하다가 거기 대학원생들한테 거기 커피숍에 가가지고 거기서 본 거를, 커피숍이 아니고 이제 식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본 거를 한번 분석해봐라. 이래 얘기 보다니까 이래 얘기 나오는데 무슨 얘기가 나온가 하면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의 자리 배치도 그냥 그렇게 앉는 거 아닙니다. 그죠? 보통 가족들의 자리 배치는 어떻습니까? 엄마 앉고 그 옆에 아기 앉고 맞은편에 아빠 앉고. 그러면 그 자리 배치 자체가 뭔가 하면 그 가족 구성원 안에 어떤 서로 간에 인정하고 있는 역할 같은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엄마는 아이를 보살피고 아빠는 그 이외의 다른 것들을 음식을 가지고 온다든가 물을 가지고 온다든가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실제로 이런 배치들, 예를 들면 어떤 동네에 갔는데 그 동네에는 굉장히 밖에 위성 안테나가 많이 달려 있더라. 그러면 그걸 보고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좀 국제적인 그런 거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좀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죠. 그리고 저희가 이건 좀 속물적일지 모르겠지만 이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가면은 차를 이렇게 보면은 그 동네, 그 아파트 단지의 생활 수준을 한번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담을 한다면 요새 저희 집 앞에 저희 아파트 앞에 자꾸 그 벤틀리가 서 있어가지고 조심조심 그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실제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질적 자료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안전공학이니까 어떤 현장에 갔다. 그러면 현장에서 배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이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질적 자료에 대한 이야기는 넘어가고, 자료 분석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질적 자료 분석이라는 건 뭘까? 질적 자료 분석은 일단 학자들이 자료가 가진 특정적인 주제와 의미를 잘 규명하고 도출하기 위해서 주제적 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자료를 줄여가면서 분석적 범주를 규명하고 관련시키는 작업. 마샬 앤 로스만은 수집된 자료의 일련의 질서, 체계,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 레이더,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 이런 거 다 종합해 봤을 때 결국 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자료에서 어떤 질서라든지 패턴이라든지 어떤 주제들을 뽑아내는 그러한 과정을 자체를 질적 자료 분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무엇이냐?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가 있을 때 이 자료 안에는 수많은 개념들이 혼재되어 있죠. 그러면 그 수많은 그 자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수많은 개념들을 찾아내고 조합하고 하나의 의미체계로 만드는 그 과정 자체를 질적 자료 분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질적 자료 분석의 특징은 무엇이냐? 일단 자료 수집과 분석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양적 연구는 그러면 좀 해보셨나요? 양적 연구를 하면은 거기 보통 양적 연구는 시작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그 교수님하고 이제 그걸 통해서 뭘 합니까? 연구 설계라든지 뭐 통계를 뭘 사용할 건지 어떻게 접근할 건지, 특히 뭐라고 하나요? 측정 도구라고 하나요? 설문지라든지 그런 거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어떤 개념을 측정하려면 어떤 평가 문항이, 어떤 설문 문항이 있어야 되는지, 거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런데 실제로 일단 거기서 왜 얘기 듣는데 거기서 보통 교수님들하고 많이 싸운다 하더라고요. 뭐 보통 싸운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일방적으로 당하겠죠. 그런데 일단은 모든 허락이 떨어지고 일단 시작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지 않습니까? 설문지 돌리고 취합하고 통계 돌리고 결과 보고 글 쓰고. 그런데 질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시작은 굉장히 쉬워요. 시작해라. 네. 하다 보면은 그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뭐 자료를 수집하고, 보통 선생님들이 크게 착각하신 초보 질적 연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실수하시는 부분이 뭔가 하면 자료를 수집해요. 돌아와요. 또 자료를 수집해요. 돌아와요. 또 자료를 수집해요. 돌아와요. 가면 나중에 가면은 자료만 진짜 보통 좀 박사 논문 수준의 질적 연구를 하면은 보통 자료가 인터뷰 자료만 한 이 정도 쌓입니다. 인터뷰 자료만 진짜. 인터뷰 자료만 거의 한 800페이지가 쌓여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계속 수집만 했는데. 그리고 이래 인터뷰 자료를 보다 보면은 실제로 굉장히 쓸모없는 자료들도 많습니다. 왜? 한 번도 인터뷰를 하면서 분석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인터뷰라는 것은, 자료 수집과 분석은 자료를 수집하지 않습니까? 그걸 바로 분석해야 돼요. 분석해가지고 그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또 자료를 찾아서 나가고, 또 분석을 해가지고 또 그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또 자료를 찾아서 나가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의미 있는 자료로 점점점 다가가는 것이지, 그냥 인터뷰만 계속 하잖아요? 한 3번쯤 만나면은 이제 할 말도 없습니다. 진짜. 처음에는 진짜 막 한 인터뷰 가이드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질문 한 10개, 20개 만들어가가지고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막 힘들게 인터뷰를 하고, 돌아와서는 또 인터뷰하러 갔는데 처음에 그렇게 많이 묻다 보니까 두 번째는 별로 물을 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묻다가 다시 돌아오고, 3번째 가면은 진짜 물을 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신변 잡기 얘기하다가 돌아오고. 왜? 분석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료 수집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인터뷰를 했다. 그런데 학생이 이제 만약에 학원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다. 하면 너 학교 수업하고 학원 수업하고 비교해 봐가지고 뭐 좀 비교해 보면 어떤 생각을 하니? 그러니까 학생이 학원 수업은 꼼꼼하게 잘 가르쳐 주는데 학교 수업은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럼 돌아온단 말입니다. 돌아와서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하면은 꼼꼼하게 잘 가르쳐 준다? 대충 한다? 그러면 도대체 왜 꼼꼼하게 한다고 생각하는지, 왜 대충 한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없는지 그런 게 궁금하겠죠. 그럼 다시 돌아가지고 이제 두 번째 인터뷰할 때는 물어보는 거예요. 얘야, 네가 반말을 쓰면 안 되겠죠. 학생이 전에 보니까 학교 수업은 좀 대충 넘어가는 것 같고 학원 수업은 되게 꼼꼼하게 해준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해? 거기에 대해서 뭐 사례나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야 의미 있는 자료가 모이는 거죠. 나중에 진짜 이만큼 자료를 모였는데 중간에 분석 한번 안 해가지고 진짜 자료 이만큼 모아놓고 실제로 그 중에 한 4분의 1? 막 그 정도만 대충 분석해가지고 써지는 논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머지는 쓸데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반성적 예술적 성격을 가집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질적 자료 분석은 반성적 예술적이다 하면 그동안 그냥 그렇지. 뭔가 반성적이고 뭔가 예술적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 얼마 전도 한 2년쯤 전에 그 예술가 한 분과 얘기를 하면서 질적 자료 분석이 왜 반성적 예술적인가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분이 그때 그 학회에서 뵀는데 그분이 뭐를 발표하셨는가 하면 예술가의 미술 작품 제작 과정에 대해서 발표하셨거든요.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단 공간을 본대요. 설치될 장소의 공간을 보고 어떤 것을 만들어야 될지 생각을 한대요. 그 다음에 제작을 하고 나서 다시 본대요. 부족한 게 없는가. 좀 이 부분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럼 또 제작을 하고 또 다시 평가하고 또 다시 고치고 그런 식으로 고치고 제작하고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언제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시점까지 그 작업을 계속 반복한다고 하더라고요. 질적 자료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석이 일률적으로 이래 순차적으로 탁탁탁탁 나가는 게 아니고 분석을 지속하고 자기의 분석을 평가하고 수정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수정하고 이런 예술가의 활동이 질적 자료 분석에 그대로 반영된단 말이죠. 그리고 특별한 기술, 뭐 주제 찾기라든지 제가 양적 연구는 제가 잘 모르지만은 양적 연구는 이미 개념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미 개념들은 다 있고 그 개념들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이러한 개념이나 주제를 도출해내야 돼요.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주제나 개념들을 또 연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뭔가 하면은 하나의 글로서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양적 연구하고는 또 다른 분석의 특징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조금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는 이제 단계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 세 번째를 보시면 안 되겠지만 하면 결국 반성적 예술적 주제 찾기, 연합, 글쓰기와 표현 이런 것들은 다 누가 하는 겁니까? 연구자가 하는 겁니다. 실제로 왜 양적 연구는 물론 연구의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연구자가 큰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 분석의 과정에서는 연구자가 거기에 개입하지 않죠. 분석은 수학식이 해주고 프로그램이 해주고 통계가 해주니까 오로지 연구자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질적 자료 분석은 분석 자체에 연구자가 깊이 개입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석의 과정이 연구자 자체가 계속 반성적으로 보면서 그런 걸 만들어가는 예술적 그런 활동을 하게 되고 이 연구자가 얼마나 민첩하게 주제를 캐치하는지 그리고 이런 개념들 간의 관계를 얼마나 잘 포착하는지 실제로 거기
거기 김영천 교수님이 쓰셨던 그 질적 연구 방법론 1권이 그 부제가 브리콜리오인데, 브리콜리오라는 것이 뜻이 이제 다재다능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결국 질적 연구자는 이런 좀 예술적인 다재다능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분석하는데도 마찬가지로. 전에 옛날에 거기 제가 교육과정학회에 그때 이제 워크숍을 했었는데, 그날 이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많이 계시는데, 그때는 워크숍을 하는데 교수님들 앞에서 워크숍을 한 10분 정도가 계셨는데, 한 2분 정도가 박사 과정 석사고 그렇고, 나머지 한 6, 7분이 교수님이셨는데, 취조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계속 질문을 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서울대 소경희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차이가 뭔데? 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거기서 자신있게 얘기했습니다.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점은 분석이다.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통해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갈라진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만 그냥 수긍하시더라고요. 자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보통 왜 양적 연구에서는, 자, 물 좀 마시겠습니다. 양적 연구에서는 왜 가설 영역적이라고, 영역적 연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설을 세우고 그걸 검증하고. 그러면 질적 연구에서는 어떤 분석의 원리들이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적 연구에서 그 원리가 중요하듯이 질적 연구에서도 어떤 원리가 적용되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자, 첫 번째는 선생님들도 뭐 아마 질적 연구에 한번 들어보셨으면 다 이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질적 연구는 기납적 연구라고. 기납적이라는 게 뭡니까? 원래 이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로부터 뭐 공통점을 하나 뽑아내는 거죠. 예를 들면 뭐죠? 사람이 여러 인종의 여러 모양 하니까 좀 그런가? 여러 모습의, 또 혹은 여러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여러 명의 그런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람이라는 일반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추출해내죠. 그게 뭡니까? 귀납적인 방법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다양한 S들이 있지만 우리 여기서 이런 S라는 하나의 공통된 속성, 공통된 개념을 뽑아내는 이런 과정, 이게 바로 귀납법이죠. 저는 여기에서 귀납법도 있지만 두 가지를 더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개연적 삼단론법입니다. 어브덕션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번역됩니다. 개연적 삼단론법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귀추법, 가추법 이런 걸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뭔가 하면 하나 예를 들면 피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추법에 대해서 탐정의 활동이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그걸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탐정이 범죄 현장을 갑니다. 범죄 현장에 가면은 먼저 뭐부터 합니까? 현장을 살피죠. 그러면 증거를 통해서 범인이 어떤 사람일 것이다 라는 그런 몽타주를 그리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거기서 끝나는 건가요? 그걸 확인해 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범인이 뭐 오른손잡이라면 어디 가면 오른손을 사용하는 흔적이 있을 것이다. 혹은 범인이 키가 작은 걸로 예상된다. 하면 키가 작다면 뭐 어디에서 키가 작은 거에 알맞은 뭐 증거들이 확보되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얘가 너무 어려웠나요? 그런 것처럼 먼저 일단 현상을 살펴보고 현상에 대해서 가설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 가설을 뒷받침하는 그런 증거를 통해서 그 가설을 확인해서 하나의
이론을 확립하는 이 과정을 개연전 3단론법이라고 합니다. 현상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한 정보를 수입된 정보를 기반으로 그럴듯한 설명을 가정을 기반으로 자료 혹은 추가 자료를 통해 가정을 확인하거나 변경. 뭐 중간에 가정이 안 맞는다 하면 그것도 변경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키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찾았는데 키가 크다는 거에 대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키가 작은 거에 대한 증거가 나온다면 그 가설은 수정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자기가 세웠던 가정을 다듬어서 이론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겁니다. 현상을 발견하고 자료를 통한 검증과 설명이 계속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쳐가지고 이제 이 과정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이 과정을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생각되면 그것이 하나의 이론으로 확정되는 거죠. 그렇다면 연역, 귀납, 개연적 3단 논법의 이제 논리 구조를 한번 보면 뭐 이건 다 아시죠? 연역법. 모든 A는 B이다. C는 A다. 따라서 C는 B이다. 요 방법이 좀 안 익숙하면 A는 B이다. B는 C이다. 고로 A는 C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방법이라면 귀납법 같은 경우에는 관찰단 모든 A는 C이다. 따라서 모든 A는 C이다. 귀납적 원리가 되겠죠. 개연적 3단론법은 C가 있더라 하면 이 C가 되기 위해서는 A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를 따라서 이제 C가 있으니까 A는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여기 C라는 것보다는 C가 있다. 하지만 A라면 C일 것이다. 하면 자료를 통해서 뭡니까? A를 확인해 보니 A가 맞더라. 따라서 A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인 흐름이 가는 거죠. 세 번째로 분석적 귀납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석적 귀납은 원리이기도 하지만은 하나의 방법론으로도 역할을 하는데 1920년대에 즈네니야키가 사회학적 연구 방법으로 만들어낸 하나의 방법론이면서 또 분석의 원리가 되는 거죠. 뭔가 하면은 현상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면 뭐 애가 자꾸 말썽을 피운다. 그러면 이제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을 만들어야 되겠죠? 아마 부모님이 문제가 있을 거야. 이제 그 자기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를 찾습니다. 이거 보니까 엄마가 뭐 말도 좀 험하게 하고 아빠가 폭력적이고 그러네. 근데 딱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까지 폭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가설을 변경하거나 혹은 그 가설의 대상을 줄여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가설의 대상이나 가설 자체를 변경해가지고 모든 상황을 만족시키는 어떤 가설을 확정한 후에 그걸 이론으로 도출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떤 사람이 도시에 마리화나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마리화나 사용자들이 있어서 연구자가 가설을 이렇게 세웠어요. 사람들은 중독되어서 마리화나를 사용할 것이다. 이런 가설을 세웠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쭉 중독돼가지고 마리화나를 사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냥 마리화나를 피다가 그냥 또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또 지내다가 또 마리화나를 피다가 또 하기 싫으면 안 하다가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가설을 변경해야 되겠죠. 어떻게? 뭐 대상을 줄이거나 하층민들의 마리화나 사용은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뭐 부유층이었다. 왜 미국 같은 데 보면 막 부유층들 와가지고 막 마리화나 뭐 자기들 영화 보면은 막 피웠다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층민의 마리화나 사용은 중독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상의 범위를 줄이거나
혹은 가설 자체를 변경하는 거죠. 어떻게? 마리화나 사용은 환각의 즐거움이나 중독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론을 확장하거나 범위를 줄이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꾸 가설을 다듬어 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모든 발레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가설이 설정되면 그거는 이제 이론으로 확정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분석적 기능과 개연적 삼단론법을 비슷한 것 같잖아요. 가설이 있죠. 첫째, 가설이 있죠. 둘째, 가설이 변경하죠. 그리고 셋째, 가설을 계속 검토해가지고 가설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그걸 이론으로 만든다.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분석적 기납 같은 경우에는 시카고 사회학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카고 사회학이나 상징적 상호작용 거기서 맨 처음에 시작된 거고, 개연적 삼단론법은 글레이저와 스트라우스의 근거 이론에서 학문적 기원을 두고, 가설 설정이 언제 됩니까? 분석적 기납 같은 경우에는 연구가 시작될 때 그 현상 자체를 맞닥뜨렸을 때 가설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자료 수집과 발레를 통해서 가설을 만들어가죠. 그런데 개연적 삼단론법 같은 경우에는 가설의 설정이 자료 수집일 이후에 그것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가설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론의 검증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분석적 기남은 부적 사례, 그러니까 그 가설을 만족시키지 않는 사례에 초점을 둡니다. 왜? 그게 발견되면 그걸 고쳐야 되니까. 그런데 개연적 삼단론법 같은 경우에는 좀 이론 개발을 위해서 뒷받침하는 확정에 조금 초점을 둡니다. 이 비슷한 것 같은데 선생님들 혹시 질적 연구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실제로 요즘에는 외국 논문도 그렇고 분석적 기납은 잘 사용이 안 돼요. 요즘에는 왜 근거 이론이 좀 대세지 않습니까? 지금 서양의 그런 질적 연구물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근거 이론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발표되고 있는 논문 중에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근거 이론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흐름이 근거 이론 쪽으로 넘어오면서 솔직히 분석적 기납과 개연적 삼단론법이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보통 분석적 기남은 조금 밀려난다는 그 정도 있으면 사람들의 관심을 좀 덜 받고, 개연적 삼단론법이 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이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실제로 연구를 하신다면 어떤 현상을 봤다. 예를 들면 안전공학이니까 어떤 현장의, 제가 죄송합니다, 얘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전공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현장에 가가지고 살펴보고, 이 사람들은 화재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겠구나. 라는 가설을 세웠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서 이 사람들은 화재에 대해서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가설을 이론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자료 분석이 무엇인지, 그리고 질적 자료가 무엇인지, 자료 분석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자료 분석에는 어떤 원리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들이 굉장히 되게 이제 직접적으로 관심이 있어 하실 만한, 그러면 분석의 절차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실제로 선생님들이 이제 굉장히 오해하시는 게 뭔가 하면은, 선우를 거꾸로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질적 연구라는 말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마치 질적 연구라는 큰 덩어리가 있고, 거기에서 뭐 근거 이론이 나온다든가 뭐 현상학이 나온다든가 뭐 이렇게 뻗어 나왔을 거라고는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고, 질적 연구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연구 경향을 통칭하기 위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근거 이론, 문화기술지, 현상학적 연구,
뭐 생애사 연구 이 사람들은 질적 연구라는 이런 생각보다 그냥 각자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다 하고 있었어요. 근거이론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질적 연구라는 용어가 언제 나오기 시작했는가 하면 1980년대에 덴진과 구바, 링컨과 구바의 그런 퀄러테이티브 리서치라는 그런 용어의 확정에 따라서 뭔가 양적 연구에 대비되는 질적 연구라는 개념으로 통칭해서 사용됐는데, 실제로 그 이전에도 1968년에 근거이론이 있었고요. 1980년대 문화기술지는 1900년대 초반부터 있었습니다. 그죠? 그때 서양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섬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같은 걸 막 채집하고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상학적 질적 탐구도 현상학 자체가 후설로부터 그 기원을 따진다 하면은, 후설이 제가 알기로는 1800년대 후반인가 1900년대 초반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사람이니까 현상학 자체도 굉장히 오래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각자 자기의 연구를 그냥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후대에 1980년대에 링컨 앤 구바가 하나의 질적 연구라는 이름으로 묶은 거죠. 그래서 질적 분석의 절차라고 하면은, 우리가 질적 연구의 질적 자료 분석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근거이론, 문화기술지, 현상학적 질적 탐구와 또 다른 기타 분석 절차를 살펴보고 그 안에 있는 공통적인 특성을 뽑아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트라우스 앤 코빈 근거이론입니다. 근거이론은 1968년에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라는 책이 글레이저와 스트라우스에 의해서 써진 이후에 그때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보면 질적 연구에서 가장 파퓰러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연구 방법론인데, 자, 그러면 이제 스님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스트라우스 앤 코빈의 분석 절차가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전부 다 혹시라도 이제 어디 논문 같은 거 찾아보실 때 근거이론 쳐보면 전부 다 스트라우스 앤 코빈, 패러다임 모형, 패러다임 이러면서 계속 나오거든요. 자, 그게 이제 어디에 기원을 듣는가 하면은 1987년도의 스트라우스의 저작이나 1990년, 1998년의 스트라우스 앤 코빈의 저작에 기원을 두는데, 분석 절차는 개방 코딩, 이 자료를 해체하고 검사하고 비교, 개념화, 범주화하는 과정. 말 그대로 뭔가 하면은 자료에서 개념을 뽑아서 그 개념들을 묶어서 범주를 도출해내는 과정입니다. 일단 제가 요 뒤에서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일단 요것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범주를 만듭니다. 추코딩은 범주를 관련 짓는 겁니다. 범주와 범주를 관련 지어서 하나의 전체적인 의미 구조를 만드는 거죠. 선택 코딩은 그 중에 핵심적인 범주를 포착하고 그 핵심적인 범주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것들을 다 체계적으로 연결시키는 과정. 이것이 선택 코딩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제가 예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인터뷰를 했습니다. 애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제 애가 나와서 푸는데, 학생 중에 하나는 문제를 나와서 풀고, 앉아있는 학생들은 그 앞에서 나와서 푸는 학생들의 그런 풀이 과정에 대해서 막 의문을 제기하고, 손 들어서 질문하고. 자,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봤는데, 재밌어요. 친구의 결점을 찾아내면 내 실력이 더 뛰어난 걸 확인하는 게 기쁘고 결점을 찾았다는 성취감을 느껴요. 자, 이 말 안에는 이 학생한테는 학습이라는 게 다시 단순히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교실 안에서 학문을 놓고 다투는 하나의 게임 같이 받아들여진다는 거. 그리고 결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더 눈에 불을 켜고 살펴요. 그래서 하나 발견하면 기쁘고 발견당하면 기분 나쁘고. 그죠?
어떤 이런 성취감, 남을 이겼을 때 있어 이 학습의 과정 자체가 하나의 게임이 되고 그 게임에서 내가 이겼을 때가 성취감, 내가 졌을 때가 뭐 패배감 이런 게 되면서 그 성취감 자체가 하나가 동기가 되어가는 과정이. 그래서 자 그렇다면 이 개념 이 안에는 학습이 게임이 됨이라는 개념과 이제 동기가 되는 성취감이라는 개념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을 뽑아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개념들이 쭉 쌓이겠죠. 개념들이 쭉 목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개념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범주도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만약에 뭐 훨씬 선생님들이 실제로 연구를 하면 실제로 훨씬 더 많은 개념들이 나오겠지만 뭐 이런 예를 들면 뭐 가정폭력이라는 가정폭력 집안의 어떤 인터뷰나 참여관찰 이런 걸 통해서 자료로부터 뭐 이런 쭉 개념을 뽑아냈어요. 뭐 부부 갈등이라든지 뭐 가정폭력이라든지 현실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어이쿠야 뭐 우울한 가족 구성원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뽑아내 이런 개념들을 이제 뭡니까? 분류하고 그 개념들을 묶을 수 있는 하나의 메타보로 범주화 시켜주는 거죠. 뭐 부부의 갈등, 가정폭력, 경제적 곤란은 가정불화의 원인으로 범주화 시켜줄 수 있죠. 우울한 가족, 구성원, 이웃과의 갈등은 가정불화의 결과로, 조력자의 도움이나 구체적 도움이나 친구들의 지지 같은 거는 주변의 도움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상황을 받아들임, 현실에 대한 고민 이런 것도 상황 극복의 노력으로 이렇게 뭡니까? 이런 개념들을 그 성격에 따라서 하나의 카테고리화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개방, 요까지가 개방 코딩입니다. 개방 코딩이 끝나면 뭘 하느냐? 이제 범주들을 연결해 주는 거죠. 범주가 도출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범주들이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 그걸 기반해 가지고 가정불화의 원인이 있으니까 가정불화의 결과로서 어떤 일이 있고 여기에서 주변의 도움이라는 중재적 역할이 들어가 가지고 상황 극복의 노력으로 이어진다. 이런 각각 범주들이 어떻게 의미를 가지고 연결되고 있는가를 밝혀내는 것까지가 추코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추코딩에는 주로 패러다임 모형이라는 게 쓰이는데 그냥 여기서 좀 간략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모형은 안 쓰고 그냥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의미 구조가 나오면 여기서 이제 이걸 가지고 주제를 뽑아내는 거죠. 이 전체를 포괄하는 뭐 하나의 주제, 뭐 가정 불화와 극복 같은 이런 주제를 전체적으로 이 구조를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 의미 구조를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큰 주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 그거는 이제 연구자가 뭐 뽑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할 엠비고나 파랑새에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단계는 어디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용하셔야죠. 처음부터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크게 오해하시는 게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뭐 연구자가 뭐 중간에 뭐 어떤 시점에 개입해야 되는지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프로그램 아마 선생님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카메라가 있으니까 말이 조심스러워지네. 실망하실 거예요 아마. 왜? 실제로 분석은 결국 연구자가 다 합니다. 연구자가 다 해야 돼요. 다만 분석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 그게 기록되는 겁니다. 기록. 자, 제가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분석을 일일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손으로 할 때는 이런 과정을 전부 다 텍스트 옆에다가 다 손으로 썼습니다. 다 손으로 쓰고 나서 그 코드들 있죠. 그런 것들도 다 제가 손으로 정리했습니다. 손으로. 뭐 물론 손으로 정리했다기보다는 한글로 정리했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이래 모아가지고 그 이제 개념들을 보고 거기에다가 이제 표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걸 포괄할 수 있는 범주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손으로 쳐넣어가면서 이게 다 일일이 수기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질적 자료 분석 프로그램으로는 뭘 할 수 있느냐? 그 과정을 그냥 컴퓨터로 합니다. 어떻게? 줄도 내가 끄어야 돼요. 연구자가 끄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코드 부여도 내가 해야 됩니다. 클릭해서 가정 불화. 딱 클릭해서 넣으면 단지
자료 분석 프로그램에서는 뭘 해주느냐 하면 어떤 문장에 혹은 어떤 단락에 어떤 개념이 부여됐는지 그걸 저장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전에는 내가 일일이 내가 코딩했는 자료를 보고 그 코드 부여했는 걸 이제 다 하나하나 확인했다면 거기서는 그냥 코드만 쭉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일일이 이걸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만들어가면서 조합했다면 이제는 그냥 이걸 클릭해서 옮겨서 포함시키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군데 그냥 간단하게 모을 수 있다는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선생님들이 되게 조금은 이제 조금 뭐랄까 이래 좀 희망적인 마음으로 뭔가 이런 엠비보라든지 혹은 파랑새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내가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이래 그 컴퓨터 안에 그걸 탁 넣으면은 얘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패턴이나 이런 걸 뭐 도출해 줄 것이다. 아닙니다. 패턴은 실제로 정확하게 말하면은 자료 분석 프로그램이 아니고 자료 분석 보조 프로그램이에요. 분석은 연구자가 합니다. 그 앞에 그 개방 코딩 정도만 도와주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쭉 다 하긴 하지만 비슷한 것끼리 모아주지 않아요? 예. 비슷한 것들이 모아준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코드 목록이 쭉 있으니까 동일 코드는 이래 쫙 블럭을 지정해가지고 딱 한 다음에 클릭하면은 그 옆에 이제 이전에 코딩했던 그런 목록이 떠요. 그 중에 하나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내가 새로 코드를 만들 것인지. 영자가 결정해. 예.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키워드 만들어가지고 저장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흔히 또 이제 분석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마치 실제로 자료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뭐 키워드 같은 게 아니거든요. 개념이에요, 개념. 그럼 그 자료 안에서 개념을 뽑아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흔히 뭐 엠비버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는 돼요. 카운팅. 단어 자체의 카운팅.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료에서 그 단어가 그 뜻으로 사용 안 될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교사와 학생 간의 사랑, 연인과의 사랑, 다 말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의 개념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자료 안에서 개념을 뽑아내는 거,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거는 어떤 워드 자체가 아니고 말이 아니고 그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란 말이죠.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싸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짧은 문장에도 엄청나게 많은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싸웠다 하면 아빠의 폭력성일 수도 있고 엄마의 수동성일 수도 있고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죠. 가정 불화라는 개념이 들어갈 수 있고 학생의 공포라는 개념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그 개념 중에서 뭐라고 붙이시겠습니까? 그것도 연구자가 판단합니다. 뭐에 따라서? 연구 문제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아빠의 폭력성 때문에 가정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싸웠다 하면 아버지의 폭력성이라는 코드가 개념이 더 어울리겠죠. 그죠? 혹은 내가 가정에서 부부 간의 대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밝히고 싶다. 그러면 부부 갈등,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이걸 아동의 관점에서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싸웠다. 불안의 원인이 되는 가정 불화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개념 똑같은 말이 있어도 자기가 어떤 관심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개념은 다 달라지는 겁니다. 말이 조금 길어지는데 제가 이때까지 들었던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똑같은 자료를 여기 지금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분이 계신데 똑같은 자료를 일곱 분한테 쭉 나눠주고 분석해 보세요 하면은 일곱 분이 다 분석 결과가 다릅니다. 질적 자료 분석을 하면은. 그러면 누가 맞는 겁니까? 다
다 맞아요, 다. 뭐가 중요한가? 질적 자료 분석은 거기까지 분석해 가는 과정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각각의 분석은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양적 연구나 기존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선형적인 그런 과정을 이제 가지고 계시는 분은 이제 그 부분을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연구라는 것은 7명이 했으면 7명의 결과가 다 맞아야지. 그게 왜 재현 가능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다 맞아야지 그게 맞는 결론이지. 7명이 결과가 다 다르면은 그게 어떻게 맞는 거냐. 질적 연구에서는 그래서 질적 연구에서는 신뢰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타당도라는 말을 쓰죠. 즉 논리적으로 체계적이고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 그것이 그 분석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7분이 분석하시는 게 다 맞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되셨습니까? 실망하셨죠? 거기 자료 분석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십니다. 심지어 이런 분도 계셨어요. 거기 제가 이제 파랑새 거기 개발에 이제 참여했는데, 뭐 내일 소개시켜드릴 어떤 분이 이제 회원가입해가지고 이제 자료를 딱 넣었어요. 확 전화 와가지고, 선생님 자료를 다 넣었는데 결과가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분석을 안 했는데. 결과는 누가 내는 겁니까? 연구자가 내는 겁니다. 다만 뭐 내일 말씀드릴 건데, 거기 질적 자료 분석 프로그램을 쓰면은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요. 가장 강력한 장점은 뭔지 아십니까? 자신 분석의 타당성을 지지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논문, 이제 나는 논문을 잘 썼어요. 질적 연구 정말 잘 부푼 마음으로 가가지고 교수님한테 평가를 받거나 하면, 교수님 제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하면서 교수님이 쫙 보시면, 그래, 소설 한 편 잘 썼네.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네가 어떻게 설명할래? 그때 제가 여러 번 읽어보고 잘 살펴봤더니만 안 통하지 않습니까? 물론 질적 연구를 하신 분이라면 그런 걸 수행적으로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한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이 질적 자료를 분석해서 이런 개념을 도출했고, 이 개념들을 묶어서 범주를 도출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인 연구 결과로서 이러한 의미 구조 혹은 이러한 이론, 이러한 문화적 주제들을 도출했다 보여주면은 수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굉장히 여기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 이건 좀 사족이지만은, 그 질적 연구라는 게 양적 연구의 그런 실증주의적인 물론 질적 연구도 실증주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양적 연구의 그런 부분을 좀 이제 보완 혹은 그런 부분과 다른 쪽을 추구하기 위해서 질적 연구라고 시작했는데, 이제 너희 질적 연구가 양적 연구하고 똑같은 길을 걷고 있지 않느냐. 그 개념 뽑아내고 그걸 묶어가지고 막 절차화되고 단계화되고, 그러면 너희가 도대체 양적 연구하고 다른 게 뭐냐? 뭐 이런 비판도 이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제가 학회에 참석했었는데, 거기서 그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질적 연구의 경직화 정도로 하죠. 뭐 이런 질적 연구의 경직화,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 단계를 지나서 고민해야 될 점이 아닌가. 지금 어떤 것들을 할 줄 아는 상태에서 그걸 벗어나는 것과 무작정 거기로 향해가는 것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아이고, 이 중간에 얘기가 너무 길었네요. 자, 글레이저도 똑같습니다. 글레이저도 그 근거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고,
뭐 방법도 대동소이합니다. 코드 부여하기, 개념, 코드가 개념이거든요. 그 다음에 핵심적인 범주 찾고, 관련시키기, 관련시켜서 이론을 만들기. 결국 대동소이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마즈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질적 연구자를 위한 부호와 지침서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코딩 매뉴얼 포 퀄러테이티브 리서처라는 책에서 거기 수많은 그 코딩의 기법을 소개하면서 장을 어떻게 나눠 놨는가 하면, 이거 잘못 얘기했구나. 차마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마즈. 제가 차마즈가 아니고 살다냐를 얘기하고 있었네요. 살다냐도 뭐 그 수많은 코딩 방법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하면 1차 주기 코딩과 2차 주기 코딩으로 명명하고 있는데, 1차 주기 코딩이 뭔가 하면은 개념 뽑아내고 범주 만들어내는 요 단계를 통칭하고 있고, 2차 주기 코딩은 이제 개념들 이제 조합하는 거, 뭐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거 이론과 유사한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한번 뒤로 돌아가서 차마즈는 2세대 근거이론 학자입니다. 그 글레이저와 스트라우스, 코빈이 1세대라면 차마즈 같은 경우에는 2세대고, 그 차마즈 말고 그 2세대 학자가 한 명 더 있는데 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대동소이합니다. 초기 코딩, 초점 코딩, 추 코딩, 이론적 코딩. 과정은 대충 들어보셔도 어떤 단계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가지고 보통 근거이론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뭔가 하면은, 왜 우리가 교과서적인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근거이론이면 모든 게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자들마다 얘기하고 있는 단계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게 맞는 거냐. 글레이저는 이니셜 코딩이라고 하는데 스트라우스는 오픈 코딩이라고 하더라. 어느 게 맞는 거냐. 둘 다 맞는 겁니다. 그 학자는 그 학자로 얘기하고, 다른 학자는 다른 학자로 얘기하고. 스프레들리는 문화기술지에 어떻게 방법론적으로 좀 체계화시킨 학자라고 했습니다. 문화기술지는 뭔지 대충 아시죠? 보통 지금 우리나라에서 초기까지만 해도, 질적연구 초기까지만 해도 질적연구 자체를 문화기술지와 거의 뭐 동의어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죠. 문화기술지 연구하면 뭐 그냥 질적연구를 퉁치는 말 정도로. 문화기술지 연구라는 것은 어떤 문화적 주제를 도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영역 분석을 통해서 문화적 영역을 찾아내고, 분류 분석은 그 문화적 영역을 분류해보고, 성분 분석은 그 각각의 용어나 혹은 영역을 살펴보고 그 속성을 찾아내고, 주제 분석은 그걸 통해서 하나의 문화적 주제를 도출하는 거. 뭐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제가 한번 예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영역 분석은 뭐냐? 문화기술지 스프레들리 같은 경우에는 근거이론의 코드와 유사한 말로 용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텀이라는. 이 텀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어떤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텀들을 쭉 해가지고 이 텀들 간의 관련성을 찾아서 그 텀들을 포괄할 수 있는 하나의 용어, 또 다른 텀을 발견하고, 그것이 바로 그 문화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운송수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겠죠. 그죠? 자, 용어들이 있으면 A와 B 사이에는 의미론적 관계, 즉 트럭, 택시, 버스, 승용차라는 것은 자동차의 한 종류라는 그런 의미론적 관계가 성립되죠. 그렇게 되면 이 자동차라는 것이 바로 이 하위 트럭, 택시, 버스, 승용차라는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B에 해당하는 또 용어들이 많이 나오겠죠. 용어들이 많이 나온다면 자동차, 배, 비행기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이
포괄하는 이동 수단이라는 용어가 자동차, 배, 비행기를 포괄하는 하나의 문화적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문화적 영역을 도출하고 난 다음에는 이 문화적 영역을 이제 분류해 보는 겁니다. 이동 수단에는 배, 자동차, 비행기, 요트, 유람선, 트럭, 택시, 버스. 영역을, 자, 이거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죠. 용어를 통해서 영역을 도출했으면 이제 그 영역에 포함되는 용어들을 이제 반대로 한번 분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쭉 분류를 해보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각각의 용어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파악하고 그 속성의 정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배가 있다. 그 배라는 하위 범주에는 용어로서는 요트나 유람선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요트, 이 이동수단이라는 것은 속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편리성, 비용, 이동시간. 그러면 요트 같은 경우에는 편리하고 비용은 매우 비싸고 이동시간은 느림. 유람선은 다소 편리함, 비쌈, 느림. 트럭은 불편함, 보통, 빠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각 용어들이 가지고 있는 성분과 그 성분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볼 수 있겠죠. 이걸 통해서 이제 뭘 하는가 하면 이런 성분들, 이 용어와 영어 사이의 개념을 포함해가지고 하나의 그런 문화적 주제를 도출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알맞은 이동수단을 선택한다. 같은 것들이 하나의 문화적 주제가 될 수 있겠죠.